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들 단단히 쓰셨죠? 바깥의 날씨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날씨는 이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했지만 예. 네, 그런 말씀도 감사하게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마스크 자세로. 덕분에 지난 겨울에 감기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를 얼굴에 이렇게 붙이고 생활할 것 같아요. 네. 예. 마스크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긍정적 사고 방식 아주 좋습니다. 빙하가 소개해 주시죠. 재보궐선거 뉴스의 비밀 누가 더 나쁘냐입니다. 이게 지금 여당이 오세훈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서로 이제 누가 더 나쁜 거짓말쟁인지를 놓고 막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엮여서도 부동산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공약도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의 뭐 거짓말 이건 뭡니까? 이게 주말에 이제 KBS 보도가 쭉 나오고 하면서 이걸 근거로 이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 내곡동에 있는 자기 처가의 땅의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았구나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이런 뭐 자신이 어떤 처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 행동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네. 그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사퇴를 해라 예. 이런 주장을 이제 여당과 박영선 후보 측이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KBS 보도 내용이 과연 정확히 뭔가 이게 사실인가 이 점이 핵심 같아요. 일단 KBS 보도 내용은 2005년 6월 달에 오세훈 후보가 장인과 함께 이 문제의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오세훈 후보는 이제 그냥 이제 그 불출마한 상태에서 그냥 예. 변호사 신분이었죠. 그래서 여기 땅에 사실 그 이전에 한 2000년대에 김모 씨가 여기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땅에 이제 임의로 거기서 경작 활동을 했는데 예. 어느 날 이제 땅 주인들이 와서 이제 자기는 이제 땅 주인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땅 주인에 해당하는 오세훈 후보의 장인 등이 이 땅을 측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실제 이 2005년 6월 10일 날 측량이 신청 접수가 됐고 13일 날 이제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때 오세훈 후보가 이 선글라스와 뭐 하얀 뭐 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이제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봤다. 누구 경작인들이 얘기입니까? 경작인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이게 경작인들의? 복수의 증언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복수의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내곡지구 개발 자체는 정부에 2006년 3월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이전에 SH가 개발 계획을 세웠어야 됐고 그걸 위해서는 조사 설계 용역을 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조사 설계 용역이 시작된 날짜가 이제 2005년 6월 22일입니다. 즉 용역 직전에 이 용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제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이 땅에 대한 측량을 하려고 한 것이고 예. 거기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동행했다. 이 얘기를 지금 그 경작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측량을 했느냐? 오세훈 후보는 동행을 했는가? 이 점인데 오세훈 후보 해명했죠? 당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고 처남이 간 것이었는데 아마 잘못 봤든지 뭐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KBS가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측량 관련 현황 보고서에 누가 측량을 의뢰했고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 이걸 쓰게 돼 있는데 예. 즉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날짜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선거 전에 뭐 이게 확인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입회인의 처남 이름이 써 있다고 해서 오세훈 후보가 거기 없었다라는 증거는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 또 해명이 될까도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KBS가 추가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 이게 옛날에 대한지적공사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 측량팀장도 오세훈 후보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TBS 라디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땅에서 이제 경작을 하고 있었던 이 인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나와서 직접 이런 의혹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오세훈 후보가 또 이제 언론 대응에 나섰는데 기존 해명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측량을 할 때 자기가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셀프 특혜 의혹이 핵심 아니었냐?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든지 SH에다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런 건 지금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퇴도 아니고 정계 은퇴도 아니고 이건 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래요. 그런데 이거 뭐 선거가 끝나야 이게 다 사실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러면 측량과 셀프 특혜 이거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거짓말을 했다에 해명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 첫째로 오세훈 후보의 주장대로 이 상속을 받은 이 토지가 불법 전유돼 와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경계가 훼손됐다든지 이런 게 우려돼서 측량을 신청하고 측량 진행한 거다. 이런 게 없는 사례가 아니고 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라고 한다면 뭐 셀프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 셀프 의혹, 셀프 특혜 의혹 이런 걸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가능성인데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토지 매매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이것도 측량을 한 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고 근거가 추가로 더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라면 이제 앞으로 뭔가 추가 보도나 이런 거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세훈 후보 측은 대규모 개발을 할 거면 국가나 SH공사에서 측량을 하니까 내가 사비를 들여서 개별 측량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절차 진행 전에 측량한 의도가 더더욱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또 그 반대편에 오세훈 후보가 박영순 후보의 도쿄 아파트 얘기를 꺼내면서 또 역공을 취하고 있어요. 이 이게, 문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 전에 이제 해명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의혹은 그러니까 나만 나쁘냐 이 전략으로 가는 거죠. 예. 다 나쁘다, 너도 나쁘다 이건데.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 배우자가 보유했던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 첫째로 실거주용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거 임대 줬다 그런 건데 박영선 후보는 그동안 뭐 임대를 주기도 했고 한국, 일본을 배우자가 오간 적도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뭐 임대를 언제 줬는지 이런 것들을 해명한 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혹으로 이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아파트를 선거 전에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여전히 배우자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이걸 가지고 거짓말 아니냐 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측은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것도 선거 전에는 아마 해명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두 문제가 다 선거 전 해명이 어렵다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도 계속 티격태격하겠어요? 선거 끝나면 아마 대중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예. 아마도 유야무야 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예.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러면 이 의혹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예. 이후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선거 때이기 때문에 제기한 의혹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김종대가 감시한다 이겁니다. 네,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다 문제가 된 두 후보, 부동산 정책도 대결이 뜨겁죠? 그렇습니다. 주말에 두 후보 모두 강남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여전히 민간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주장 이런 것들을 쭉 폈습니다. 근데 언론이 좀 이례적으로 본 건 박영선 후보인데 재개발 재건축 찬성한다. 나는 제대로 잘해보자는 거다. 공공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공공 민간 참여용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확실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다른 기대감을 심어주는구나.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오세훈 후보 주장은 정권 심판론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게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 측의 그동안의 여러 전략은 지금 굉장히 좌충우돌해 보이고 수밀관하지 않게 보여서 예. 그래서 이게 선거를 뒤집을 만한 그런 게 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두 후보의 어떤 개발 정책이 비슷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집값 상승으로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화산이 준비하셨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 소식이거든요. 먼저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가시죠.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였습니다. 모두 발언이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여러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반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네. 이 뉴스의 비밀은 나 돌아갈래 입니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건지 그걸 아주 차차 풀어주시기로 하고 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짧은 시간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많은 내용이에요. 어떤 회의였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라는 회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요. 네. 2017년 9월을 시작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관계 장관이라든지 기관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네. 때로는 민간 관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적도 있었고요. 어허. 이 회의가 관심을 크게 받았던 적이 2019년 11월이었는데 당시 조국 사태 끝난 이후에 입시라든지 검찰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다가 예. 문 대통령 모친상이 당시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조금 연기된 다음에 전관 특혜,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이렇게 좀 다운그레이드 되거나 비껴가는 네. 그런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그래요. 작년에는 한 번만 열렸는데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동시에 참석해서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아, 그걸로 작년 화제가 6월이었던 됐었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 다 없다라는 것도 음.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였고요. 근데 2020년 6월에만 열고 그 해에는 한 번만 열었거든요. 네. 9개월 만에 7차 회의를 연 것인데 예. 문 대통령 지시로 긴급 소집이 되었다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여는 거에 따른 개최라든지 예고를 하고 나서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긴급히 소집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근데 이렇게 긴급하게 소집된 것은 다가오는 선거라든지 여기서 표출되고 있는 민심 이것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예. 있겠죠. 그만큼 위기 의식이 아주 절박했다, 긴급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여러 가지 대책들 발표됐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동안 다뤄졌던 내용들이 망라가 됐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한다라는 부분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당 이득은 최대 5배 환수를 하고 예. 투기 목적의 농지는 강제로 처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들으셨다시피 부동산 거래 분석원 예. 이것을 출범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거래들을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회의 끝나고 나서 대책을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간 것이 굉장히 단기적이면서 확실하게 보이는 카드입니다. 예.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와, 엄청난 규모죠. 네, 철저하게 색출하겠다라고 하는 어허. 것이고 경찰에 편성되어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 확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 브리핑을 이게 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수사 인력이 대폭 투입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거의 투기와의 전쟁이다라고 어허. 볼 수 있겠죠. 원래 이게 한 3년 차 정도에 이런 정부의 어떤 핵심 의제를 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그 사정 정국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예. 이번 정권에서는 코로나19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정국이 안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허. 이게 그냥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예. 이게 더 나쁜 형태로 이 정부의 핵심 정책과 엮여가지고 이런 정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국면을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위기 의식도 절박하고 수사팀도 아주 초매머드급으로 증언하고 이게 분명히 국가적인 큰 대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검찰청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인력을 투입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 그랬었는데 네.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세균 총리가 밝힌 바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확대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 범위를 보면 예.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이고요. 네. 뇌물은 3천만 원 이상, 사기, 횡령, 배임에 이런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은 5억 원 이상인데 예. 과연 이게 투기를 조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굴이 될까? 예. 그리고 발굴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 지휘권까지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를 감안했을 때는 글쎄요 법률 검토라든지 자문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선제적으로 검찰이 뛰어들 소지는 현재로서는 네.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한간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뭐 특별히 뛰어들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예. 이런 의문은 좀 해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초창기에 나왔으면 그러면 네. 이게 이 정부가 그래도 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그 연장선에서 하여튼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동원해 보겠다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을 텐데 초기에도 비슷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검찰의 예. 뭐 각급 이제 검찰청에 이 전담팀을 이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이렇게 협조를 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경찰에 좀 전수해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전에는 왜 그 얘기를 안 한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거기 의문이고 2차적으로 지금 뉴스 화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수사를 그래 허용을 했으면 앞으로 그러면 굉장히 수사가 빠르게 진도가 나가서 과거에 검찰이 했던 것처럼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냐? 예. 그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결과도. 그럼 이 메시지는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의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풀어줄 거냐? 즉 확실하게 그러면 어떤 수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 거냐? 성과를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예. 이게 빨리 되느냐? 이게 이제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아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경 발음도 잘 안 되네. 검경의 수사 협조도 잘 될까요? 조금 걱정스러운 대목 없어요? 수사 협조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일 텐데 예.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선의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태도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글쎄요 제도적으로 막 이 정도는 하도록 한다 예. 강제된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그래서 있겠죠. 예를 들면 검경이 서로 권한 싸움을 한다든가 네. 또는 검찰이 거봐라 검찰 개혁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로 지금 임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해서 예. 검경의 실질적인 이런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 진행 그다음에 처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구체화되는 양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역시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부동산 문제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김상조 전 실장이 되었죠. 김 전 실장의 목소리 듣고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이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김상조 정책실장 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어떤 개혁의 정신의 정점에 위치해 있던 하나의 어떤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양반인데 결국 이렇게 물러나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보도가 결정적이었죠. 지난해 7월 29일자의 일인데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전세금을 14.1%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그 이튿날이 바로 7월 30일인데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었고 예. 바로 다음 날 빠르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게 의결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법은 그 전월세를 한꺼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는 그런 예. 내용이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법인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본인은 자신이 집주인으로 있는 그 집의 전세를 14.1%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틀 뒤에는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틀 전으로 했다. 이거 알고서 이런 건지 모르고서 이런 건지 어쨌든지 간에 둘 다 문제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전월세 이 상한제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임대차 3법이든지 부동산 3법이든지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예. 그러면 아마도 그 전에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이렇게 막 미리 올려버릴 것이다 전월세를. 예. 그런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런 우려가 엄청나게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허. 그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되는 당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실장인데 그 법에 그런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허점을 그대로 자기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이용했다. 예. 이게 이제 납득이 되겠냐는 거죠. 황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 예. 우려가 드는 사례가 청와대 안에 있었다. 예.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고요. 예. 일단 이 뉴스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시민운동의 한 세대가 저무는가? 아이고 그렇게 되는군요. 얼마 전에 그 백기환 선생 돌아가셨을 때 네네. 그때도 한 시대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올수록 자꾸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 세대가 저무는가. 자, 문재인 정부 인사 논란이 있을 때 결정 늦추거나 관계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하니까 바로 경질을 했어요. 네, 이례적인 사례인데 사실 언론의 한수가 참 컸죠.
언론들이 보통 땅을 뒤졌는데 네. 전세를 또 찾아본 언론이 있었다라고 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요. 처음에 했었던 해명이 통하지 않았던 게,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또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예. 그쪽에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넘게 올라서 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김 전 실장의 해명이었는데, 예. 근데 김 전 실장 부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4억 원 가량의 예금을 갖고 있었다. 상당한 예금이 하우스 리치입니다, 리치.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이 드러난 게 있고, 예. 아까 빙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본인은 이득을 챙겼다. 이 분노를 청와대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이겠고, 네. 그리고 뭐 김의겸 전 대변인 사례도 있지만 연쇄적으로 현 정부의 인사들이 부동산 문제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김상조 실장이 그것을 감당하고 계속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네. 어쨌든 해명이 더 시민들을 분노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류의 해명 좀 석연치가 않죠. 자, 김상조 전 실장,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브레인이었습니다. 이번 사태, 과연 현 정부의 경제정책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 의미를 짚어주시죠. 일단 근데 이번 하나의 사건을 떠나서 김 전 실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퇴색되어 왔었던 것들, 이걸 좀 짚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미 2019년 시점에 일군의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현 정부의 경제적인 개혁이라든지 진보 이런 것들이 후퇴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기억납니다. 예. 네, 지적들이 있었는데, 현 정부가 내세워왔던 소득주도 성장, 포용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평가를 한다면, 네, 이제 김 전 실장이 처음 정부 인사로 출발한 게 공정거래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재벌 정책의 전반을 다룬다기보다는 재벌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잡아내서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과연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라든지 네. 여기서 이미 불거진 바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사령탑 비슷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또 발언 또 활발하게 했었던 건데, 예. 오히려 정책실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 난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예.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미 지난해 12월 30일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본인도 여러 한계를 절감하지 않았었나 이런 관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가 확실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지점을 건드린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의 인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왜 이분은 이미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왜 지지분이 여기까지 왔느냐, 예.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 못 알아본 거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세 번째로 총체적으로 이 정권에서 추진한 개혁이라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된 것이며 그거 왜 한 거냐, 이런 의문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네. LH 사태와 똑같은 양상으로 여권에는 악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여권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일 큰 어떤 그 상처를 입힌다 그럴까? 예, 어떤 그 손실을 입히는 그런 어떤 참모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혹시? 혹시가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물론 자. 상처를 여러 사람이 입혔는데 예. 네, 그 전의 상처는 제가 뭐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굳이 궁궐에 비유를 하자면은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는 호위무사가 쓰러졌다라고 참 비유를 좀 험악한가요? 하여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험악한 표현이죠. 자, 전임 장하성 정책실장에 비해서 비슷하게 퇴진하는 이 개혁 엘리트들의 어떤 그 모습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대 어떤 시민운동의 세대가 저문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김상조 전 실장 소액 주주 운동 하셨고 한때 우리 어떤 공정 경제, 네. 경제 민주화에 아주 그 선진적인 어떤 담론을 제기하던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액주주 운동은 낙천 낙선 운동과 함께 21세기 한국 시민 운동을 열었던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을 벌였던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뭐 YMCA, 흥사단, 경실련에 이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네. 부상했었던 그런 단체였는데,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어떤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매서운 비판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민주당 쪽하고의 유대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그리고 몇몇 인사들이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정치권으로 수혈이 되는 그런 역사를 밟아왔는데, 묘하게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네. 참여연대 출신 정치인들의 어떤 쇠락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허. 대표적으로 이제 금감원장 잠깐 있었던 김기식
네. 전 그 사무처장 같은 경우도 가 있고 낙마했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안경환, 박상기, 조국 이런 이제 학계에 있었던 참여연대에 발을 담갔던 교수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자신들의 소신을 펴지 못하고 예.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겪었습니다. 네. 근데 또 묘한 것은 참여연대가 최근에 또 이 LH 사건을 터트린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어떤 집권 세력 참여라든지 거버넌스 이런 것보다 권력 감시 이것이 다시 시민운동의 어떤 주요 트렌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관측도 한편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시민운동가가 이제 제도권에 진출해가지고 상당한 활약을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조금 더 쇠락하는 모습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이호승 전 경제수석이 발탁되었네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까지 지낸 관료인데요. 아마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그대로 발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은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달 1일이 되면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등극을 하는데 재보선 이후의 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좀 보입니다. 뉴스와상 김수민, 뉴스뱅아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